모두 기억해요. 스쿨존 안전수칙 시속 30km 이하 반드시 기억해요. 불법 주정차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장관 후보자의 업무 수행 능력, 자질 및 도덕성, 준법성, 책임성 등 그 적격성 여부를 엄격히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현행 법률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 예술, 영상, 광고, 출판, 간행물, 체육, 관광, 국정홍보 및 정부 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공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민들께서 황희 후보자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적임자인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사실에 대한 적시와 필요한 검증을 해주시고, 후보자께서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함과 아울러 소신과 철학이 담긴 진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코로나19가 여전히 유행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국회 방역 수칙에 따라 회의장 내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후순위인 경우 및 이미 질의를 하신 위원님들의 보좌진들께서는 가급적 소회의실 등 회의장 밖에서 인사청문회를 모니터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공직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 발언,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참고인 신문 및 공직 후보자의 최종 발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회 방송에서 인사청문회를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생중계인 점을 고려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 후보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공직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공직 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21년 2월 9일 공직 후보자 황희. 다음은 공직 후보자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황희 후보자께서는 10분 이내로 모두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황희입니다. 사실 이 써준 인사말을 이렇게 낭독하는 데 익숙치가 않아서 모두 말씀이 인사말이 배포됐지만 간단하게 말씀 올리고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작년 한 해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국민들이 큰 고통 속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 분야 관련 종사자분들은 그 고통이 더욱더 심하고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수치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현장에서 느끼는 고통은 훨씬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장관으로 임명되면 최선을 다해서 줄여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문화 뉴딜을 생각해 봅니다. 국민 향유의 폭을 넓히고 또 질을 높이고 또 지속 가능한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인프라를 만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요. 미국이 대공황을 타개하면서 뉴딜 정책의 문화 뉴딜이 핵심이었던 것처럼 우리 한국판 뉴딜도 이 문화 뉴딜 정책이 핵심 동력이라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도 많으시고 기사도 많이 쏟아졌습니다.
현장과 더 깊이 소통하고 그다음에 우리 최고의 전문가이신 우리 여야 의원님들과 자주 소통하면서 더욱더 대한민국 문화예술, 체육, 관광 그다음에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여야 의원님들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배부해드린 유인물대로 지난 2월 2일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참고인 2사람 중 이장한 ING 여행그룹 대표이사만 출석할 예정이고 장정선 중소기업 유통센터 이사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장과 간사위원님 간의 협의에 따라 참고인 신문은 오후 주질의 종료 후에 참고인을 입장시켜서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7분씩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 질의 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까? 최형두 의원님 제일 먼저 손을 드셨는데 최형두 의원님 먼저 발언하시고 다른 의원들께도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요청입니다. 후보자께서 동의를 해주셔야 될 게 있어서 저희들이 이 후보자 검증을 위해서 자료 요청을 국회 입법조사처 도서관에 했는데 후보자는 안 그랬겠죠. 아마 후보자 보좌진들 그런 것 같은데 비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 국회에서 볼 수 있는 자료를 저희들이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건의 요청을 하겠습니다. 오전 중에 동의하셔서 이 자료를 좀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 목록은 제가 위원장님 제출하겠습니다. 네, 이용 의원님, 네, 발언해 주십시오. 네, 국민의힘 이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참고인으로 신청한 장정선 중소기업 유통센터 이사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당초 황희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신청하려 했으나 다리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참고인으로 해달라는 요청을 겸허히 수용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그렇게 좀 어떤 숨기려는 게 많은지 불출석 사유를 제출했습니다. 근데 문제 요지는 여기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종환 위원장님 PPT 화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전성 참고인이 불출석 사유에서 원본이 어떻게 행정실에 있습니까? 원본 행정실에 있습니까? 혹시 실장님? 예, 행정실장입니다. 예, 원본이 행정실에 있습니까? 예, 진단서 및 불출석 사유서는 저희가 사진을 통해서 전송받았습니다. 원본은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본 의원이 파악한 바 불출석 사유서를 휴대폰으로 찍어서 진단서와 함께 문자로 행정실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 이사인 장정선 이사가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도 않았고, 자 PPT 화면 보시면 마케팅 본부장도 아닌 마케팅으로 적었습니다. 마케팅입니다 이게. 오타까지 내면서 불성실하게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문체위 행정실에서 받아줄 수 있는지 굉장히 이해가기 힘듭니다. 민간인도 아닌 나라의 녹을 먹고 있는 공공기관 이사라는 사람이 국회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불출석 사유서를 좀 제출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참 의아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훼손한 행위이자 우리 국회의 치욕이자 저는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장정선 이사는 2월 4일부터 2월 10일까지 병가 신청을 제출했는데 신청 일자는 2월 5일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급했으면 먼저 휴가를 가고 신청서는 나중에 제출을 했을까요, 이게? 또 어떻게 인사청문회면 기간만 참 아프다는 게 정말 영화나 드라마에서 볼 법한 어떤 내용들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입법부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는 어떤 최소한의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린 현 정부의 공공기관 이사에 대해 국회가 모든 조치를 좀 취해야 될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장전선 이사랑
같은 동네에 살면서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후보자가 참고인 불출석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 방치한 점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오늘 이 상황에 대해 경위를 철저히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 제5조 2에 보면 증인의 경우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만 참고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좀 참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을 알고 있는데 불출사에서 제출 부분입니다. 방법적으로 그것이 좀 불순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예, 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증인과 문제가- 참고인의 경우는 좀 다르다는 점을 위원님께서도 조금 양지해 주시면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지난 2월 3일 본 의원실에서 문체부에 자녀가 다니는 외국인 학교 입학 과정에 학교 측에 제출한 서류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개인정보 등으로 제출하기 어렵다고 하여 좀 이해가 좀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2월 4일에는 문체부를 통해서 외국인 학교의 응시 일자와 합격 통보일, 등록금 납부 일자와 납부 방법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해야 했습니다. 사진은 외국인 학교의 상황을 설명하고 요청한 자료인데 그런데 어제 문체부로부터 요청하신 자료 내용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제출할 수 없다는 그 양해를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이 가장 큰 문제가 이 자료에 관련해서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저희 의원실에서 외국인 학교에서 서울시 교육청으로 해당 내용을 기입하여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오전 서울시 교육청에서 다시 문체부로 자료를 보낸 것을 최종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는 어제 오후에 본 의원실에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거짓말까지 하며 자료를 은폐를 했습니다. 왜 은폐를 할까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나요, 이게? 자, 후보자께서 제가 볼 때는 은폐 지시를 했는지 아니면 문체부가 자발적으로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것은 청문회를 통해 국민들 앞에서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못하게 방해하는 행위로밖에 좀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태를 볼 때 후보자 입장에서 어떤 민감하거나 문제가 될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 개인정보 문제나 또는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믿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신뢰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요청한 자료는 지금 즉시 제출해 주시거나 아니면 위원장님께서 이러한 자료를 오후에 받을 수 있게끔 조치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무슨 자료였다고 그러셨죠? 교육청 저희가 자녀 부분 전형 일자를 자녀 전형 일자요? 전형 일자? 예, 예. 전형 일자를 외국인 고등학교의 전형 일자를 저희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근데 외국인 고등학교나 그 자사고 같은 경우는 교육청으로 그 자료를 보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알고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문체부로 자료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 전형 일자라는 게 시험을 언제 보느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험을 언제 보고 합격을 언제 하고 등록금은 언제 냈다는 거죠. 접수 일자죠. 접수 일자요? 전형 일자가 아니고 이 접수 날짜와 관련된 거는 뭐 이 엄청난 뭐 이거 다 공개된 거 아닙니까? 전형 시험을 언제 보고 접수를 언제까지 하고 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이게 이후까지는 접수를 언제 한지까지는 확실치 않으니까요. 알 수는 없는 일이니까 또 알기 위해서 아니 뭐 요청을 드린 겁니다. 날짜와 관련된 거는 저기 황희 장관 후보자께서는 전형 일자나 뭐 접수 일자 이런 거는 뭐 네. 이게 무슨 네, 이미 사실 다 공개된 거 아닙니까? 이런 자료들. 학교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는데요. 예, 예. 자료는 전형 네. 일자라든가 그런 전형 그 일자, 접수 일자 전형 기준이라든가 날짜는 좀 방식에 알려주시기 대해서는 바랍니다. 예,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승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구 북구을 출신 국민의힘 김성수 의원입니다. 국회에서의 정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보면은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정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 서면 답변도 포함합니다.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와 또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여러 가지 서면 질문도 요구를 했습니다.
특히 박사학위 논문과 관련해서 의혹들도 제기되고 있는데 제가 그 서면 질문을 통해서 석박사 통합과정 이수 기간 동안 정부 부처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재학 중인 학과가 연구 용역을 수주한 적이 없는가 이렇게 질문했는데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또 최영두 의원께서 질문하신 논문이나 저서 정책 제안서 등에 발간할 때 표절한 적이 없는가 이렇게 또 질문에 대해서도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의원실에서 조사한 여러 가지 정황이나 최근의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 답변이 사실이 아닌 것이 거의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그 연구 용역과 관련해 가지고도 우리 그 후보자의 박사학위 논문 지도 교수가 직접 수주한 용역이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발주돼서 수행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후보자께서 동일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당초 서면 답변에 그것이 있었다고 인정하시면은 그에 대해서 먼저 유감 표시를 하고 진행해 주기를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그 지금 저희들이 내용을 좀 더 좀 들어봐야 알겠는데요. 질의 시간에 좀 더 그 문제에 대해서 추궁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그 의원들이 뭐 질문하겠습니다만 명백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사실이 아닌 답변이다. 지금 이런 지금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저는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의 상세한 한번 질의를 예. 이따가 질의 시간에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 밖에도 또 불성실한 또 자료 제출을 좀 지적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지금 여러 가지 의혹 중에 그 후보자 배우자와 자녀의 그 미국 체류에 대해서 또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당초 후보자는 우리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배우자의 그 진학을 위해서 갔고 자녀는 동반해서 갔다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만은 정황을 봤을 때 오히려 자녀의 그 진학을 학교 진학을 위해서 배우자가 편법을 동원해 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상당한 좀 의혹을 좀 갖게 하는 그런 정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는 필요한 자료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미국의 그 배우자의 그 비자 사본이라든지 또 배우자가 이제 어떤 학교 진학을 목적으로 갔다면은 I-2N이라고 그 입학 허가서 사본이 꼭 필수가 돼야 됩니다. F1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자료 그리고 또 항의 후보 배우자가 다닌 미국 내 의학원 이런 기본적인 자료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전혀 지금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 확인이 좀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오후에 우리 그 청문회 속개 전까지 꼭 관련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 밖에도 후보자 배우자가 지금 한양대 박사과정에 입학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전공과 전혀 다른 쪽에 대학 전공과 전혀 다른 박사과정에 들어갔습니다. 입학 지원서라든지 자소서 등 이런 지원서 일체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지금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해 주시고요. 그 밖에 좀 자금 흐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당초 후보자가 2016년도까지 운영했던 코비움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그리고 매출액 등에 대한 자료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후 회의 속개 전까지 좀 제출해 주시도록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면 답변과 관련해 가지고도 많은 내용들에 대해서 요구하신 내용은 추후에 답변 드리겠다 이런 답변을 하고 실제 지금 아직까지 답변이 안 들어온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항의 후보자가 과거 민주당 부대변인 당시에 한나라당 그 모 의원의 여성 비하 사건에 대해서 논평을 했었는데 최근에 그런 민주당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성비 사건에 대한 견해를 물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추후에 하겠다고 하고 안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부대변인 당시에 한나라당이 4.27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안 내는 것이 어떤가 이런 논평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근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에 대해서 민주당이 당헌을 개정하면서까지 재보궐선거 후보 공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추후에 답변 드리겠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답변이 안 들어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추후에 답변 드리겠다 한 부분에 대해서도 오후 회의 속개 전까지 답변을 좀 제출하도록 촉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최영두 의원님도 자료 요구를 하셨고 김승수 의원님도 지금 여러
종류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최영두 의원님은 아마 내용은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서면으로 요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자료 요구하신 거에 대해서 지금 좀 더 보충 자료를 상세히 제출해 주셔야만 질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후보자께서는 자료 제출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실 의원님은 유정주 의원님이십니다. 유정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입니다. 황희 장관 후보자님, 그 후보가 되신 것을 축하드리고 싶지만 아시다시피 엄중한 시기에 장관 후보가 된 만큼 깊음보다 어떤 깊은 고민이 앞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긴 팬데믹 상황과 사각지대가 점점 늘어나는 이 문화 쪽의 현 상황을 비춰볼 때 문체부 장관 후보로서 어떤 의지가 있는지 정책 질의를 꼼꼼히 하고 싶은 것이 본위원회의 욕심인데요. 다만 장관 후보자로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후보자님 신상에 관한 질문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신상에 대한 질의입니다. 여행 좋아하시나 봅니다. 네, 그래도 그 본회의에 불참하시고 가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오로지 어떤 사과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자녀 유학과 배우자분의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비춰볼 때 그 한 달 생활비 60만 원이 쉽게 납득이 안 되는데요. 국민 눈높이에서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회전문 인사에 대해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글쎄 이 부분은 그 회전문 인사가 아니고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 야당 의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회전문 비난이라고 저는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정책 질의를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질의 마지막에 모아서 대답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한류의 핵심은 그 콘텐츠입니다. 혹시 대바리로 유명한 사랑이 뭐길래 기억하시나요? 네. 네. 그 본 드라마는 1997년 중국에 수출돼서 당시 1억 명 이상이 시청했고요. 이 작품은 한류 역사의 시초로 1기 작품 안에 듭니다. 그 다음 한류의 본격적인 시작이죠. H.O.T, 대장금, 내 머릿속의 지우개, 싸이, 기생충, BTS 등 한류를 선도했던 많은 콘텐츠들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를 한류 흐름의 총 4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한류가 시작한 후 지금까지 그 중심에는 콘텐츠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합니다. 네, 후보자님, 하나의 콘텐츠가 성공하기 쉬울까요? 아니면 다양한 콘텐츠 중에 하나가 성공하기 쉬울까요? 다양한 콘텐츠 중에 하나가 네. 성공하기 쉽다. 본 위원도 다양한 콘텐츠가 제작되었을 때만 한류가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어떤 가능성 측면이나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또 불예측성이라는 콘텐츠의 특성을 봐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작품의 중추 역할을 하는 제작사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과 재원 지원 제도가 무척 부족한 상황이고요. 한두 개의 대형 플랫폼 회사가 획일화된 장르를 만들어내는 어떤 독과점이 모든 콘텐츠 산업의 일률적인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소 제작사들이 다양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경쟁을 하고 그 다음엔 중견 기업이 되기도 하고 또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 금융 제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용 중인 여러 기금 중에 콘텐츠 분야 기금이 없습니다. 또 1999년에 조성된 문화산업진흥기금은 2006년에 폐지되었습니다. 문상기금이 운영된 99년부터 2006년까지 총 4,374억 원이 콘텐츠 산업에 투입되었습니다. 15년 전이죠.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99년 21조 원이었던 어떤 시장 규모는 2006년에 62조 원으로 195% 성장했고요. 그 기간 동안 영화 산업은 450%, 음반과 공연 시장은 532% 성장했습니다. 물론 2006년 이후 모태펀드 문화 개정이 그 역할을 대신해왔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콘텐츠 산업 대부분의 기업은 아직도 영세하고 투자 유치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류의 확대를 위해서 모태펀드를 유지하면서 문상기금을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후보자님께서 한류의 중요성을 언급한 걸 제가 기사에서도 봤는데요. 그 지속과 그 기반이 되는 콘텐츠 제작 진흥을 위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본위원회 질의에 대한 모두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맨 마지막에 주신 그 질의부터 보면은요.
지금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다양한 모태펀드라든가 모태펀드는 뭐 25년까지 한 2조 원대를 하고 있고 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영화 부분에 있어서 피해를 크게 봤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세제 감면이라든가 또 다른 지원 같은 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부분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내정자 된 이후에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인데요. 정말로 스타트업들 중소상공인들이 실제로 제작을 하고 마음대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기재 이런 종합적인 랩 시설이 한꺼번에 허브화될 수 있는 그래서 실제로 정부가 지원하는 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융자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 말고 별도로 실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카메라를 산다든가 프로그램을 구입한다든가 아니면 어디 스튜디오를 쓴다든가 여러 가지 그 기재들이 또 부족하기 때문에 그 돈이 오히려 더 많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문체부가 또 상당 부분은 준비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을 랩화해 가지고 정말로 뭔가를 해보고 싶은 중소상공인들이 이곳에 오면 큰 돈 들이지 않고 콘텐츠를 자유롭게 창작하고 제작하고 유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중소 제작사들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와 실질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네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에 대한 다음에 말씀해 주십시오. 예, 스페인 간 거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언론에도 사과를 드리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그래도 이제 조금 변명을 드리자면 처음에 가족이 해외에 여행을 나갔을 때는 본회의가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20대 국회 본회의 출석률은 외람되지만 96%입니다. 본회의가 잡히지 않아서 원내에 이제 물어봤었죠. 이게 지금 나가도 되냐? 그랬더니 아마 추경 이게 여야 간의 합의가 어려우니까 갔다 오려면 빨리 갔다 오는 게 낫겠다. 이렇게 안내를 받고 사실은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때 나간 뒤에 이제 본회의가 여야 합의돼서 잡혔고요. 그래서 그때 참석하지 못한 의원님들이 저 말고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SNS에 이만저만해서 이런 사정으로 가족과 스페인에 이거 왔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부적절한 처신입니다. 이렇게 사과도 올리고 많은 지적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는 매우 부적절한 조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0만 원 관련해서는 저는 60만 원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저희가 뭐 형편이 그렇게 그렇다 보니까 최대한 아끼며 살자 이런 말은 당연히 하죠. 가족 내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언론에 나온 것만 보면은 제 생활비 중에 뭐 집세 빼고 보험료 빼고 뭐 여러 가지 어디에 그런 학비 빼고 그냥 그 카드 쓴 거 중에 잡힌 거 그거가 한 720만 원 되는데 그거를 12로 나눈 또 그렇게 되면은 또 어떤 게 전제되냐면 제 통장에는 돈이 제로일 것이다. 이런 거가 다 이렇게 합쳐져서 아마 이제 60만 원이 계산이 됐는데 실제로 따져 보면 한 학비 빼고도 한 3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집에서는 뭐 학비나 집세 이런 거 빼고 최소한 우리가 좀 좀 아껴 써야 이제 나중에 아이 학비도 만들고 이러지 않냐 이런 최대한 아끼려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아마 잘못 전달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회전문 인사에 대해서는 이게 제 경우인지 다른 분 경우인지 제가 질문 자체를 정확하게 인식을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 이렇게 임명된 사례고요. 혹시 다른 분 이야기라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정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님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배현진입니다. 예. 저희 청문회가 열리기 전에도 본회의장에서 그리고 저희 의원 사무실로도 여러 차례 다녀가시면서 청문회를 잘 좀 이렇게 치렀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강렬하게 전하셨는데요. 어떻게 후보자 검증석에 앉으시니까 더 힘드시죠? 엄청 떨립니다. 예. 장관 후보자가 반드시 갖춰야 할 자질 첫 번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정책을 피는 해당 관련 부처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요. 철학과 전문성 전문성에 대해서 전문성도, 참 예. 말씀이 많으시죠. 예. 이 자리에도 전직 장관 두 분이나 계신데요. 제가 후보자를 따로 비교하려는 것은 아니라 이 전직 장관 두 분께서는 사실 그 분야에서 누구 하나 이견을 달 수 없을 만큼 전문가셨고 또 정평이 나 있는 분들이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약하다라는 세간의 평가에 대해서 후보자 인정하십니까? 네, 다른 장관님들의 어떤 이력에는 훨씬 못 미칩니다만은 그럼에도 못 불구하고 미치는 게 아니라 전혀 문화체육관광에 대해서 그 활동이 사실상 없으셨었죠. 실제는 직책만 없다 뿐이지 활동은 의원님 미력이나마 좀 있습니다. 그 나중에 한번 설명을 예. 드리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마도 처음부터 저희 그 도종환 위원장께서도 강조하셨는데 정부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아마 도덕성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또 송곳 질의가 또 막 준비를 하셨을 겁니다. 여러 위원들께서요. 그만큼 철저하게 검증돼야 되는 부분인데요. 며칠 동안 언론에 드러난 여러 의혹들을 보면요. 안타깝지만 후보자께서 그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해서 상당한 특혜를 누렸거나 이 도덕성 부분에 굉장히 해이해 있었다라는 그런 의혹들이 많이 제기됐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그렇게 이제 기사가 쏟아져 나오니까 전반적으로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해명하고 소명할 부분이 있습니다. 전혀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전혀 예, 인정하는 넘어가겠습니다. 건 아니고 소명할 부분이 자, 있습니다. 어제 그 뉴스 보도 하나 아마 확인하셨을 겁니다. 오시기 전에. 자, 제가 PPT로 띄웠는데요. 이거 보고서 기억나시죠? 네, 예. 저는 저 보고서를 본 적은 없는데요. 네. 후보자께서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던 시절 네.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연세대에 용역 보고를 줬던 그런 연구 보고서입니다. 네, 저 자, 의원님, 예, 저거는 전혀 기억 안 나십니까? 예, 보통 상임위원장이 보통 용역을 주는 그게 있습니다. 예, 기억 안 나신다고 하면 위원들은 넘어가겠습니다. 모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발주 현황을 보면요. 제가 기억이 전혀 안 나신다고 하니까 이름을 말씀드릴게요. 성함을. 연세대학교 김갑성 도시공학과 교수님이십니다. 누구시죠? 네, 지도 교수님입니다. 후보자의 대학원 박사 논문 과정 지도 교수시죠? 네, 예, 이 연구 보고서의 책임 교수십니다. 2천만 원을 받고 국토교통위로부터 발주를 받아서 연구를 진행을 하셨고요. 정확히는 2017년 9월에 발주해서 2017년 12월에 보고서를 완료하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후보자의 박사학위 졸업 논문이요. 2017년 12월에 완료가 돼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시게 됐죠. 네, 예. 지도 교수께서 연구 보고서를 완료해서 국회에 제출하셨던 그 시기와 후보자께서 논문을 완성했던 시기가 공교롭게도 일치합니다. 전혀 보고서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으시다고 한데요. 어제 뉴스 보도 한 장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김 교수의 용역 보고서와 황 후보자 논문을 비교해 보니 스마트 도시의 정의와 해외 개념을 서술한 부분은 그대로 영어로 번역됐습니다. 자, 그대로 번역됐다라는 표현을 기자가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살펴봤습니다. 아주 꼼꼼히 미리 사전에 여러 민주당 위원님들께도 또 위원장님께도 황희 후보자께도 배포해드렸는데 보시면 한글 보고서 연세대에서 국회 제공한 이 한글 보고서가 영문으로 그대로 직역돼서 후보자의 논문 속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전혀 본 적이 없다고 하시지만 동일한 시기에 제출이 됐기 때문에 두 문서가 그렇죠? 인용을 할 수 있는 일반적인 논문 작성에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후보자께서 그대로 직역을 해서 베껴 썼다라고밖에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의원님, 예. 저도 자, 그러면 후보자께서 억울하시다고 하면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제가 예시를 드릴게요. 지도 교수께서 후보자가 오랫동안 연구 논문을 기획해서 작성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빼내서 국회가 발주한 연구 용역의 보고서로 활용했다. 이런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스승께서 그리 하셨을까요? 네, 그것도 아닐 아닌 것 같고요. 같죠? 예. 자, 그렇다면 후보자께서 지도 교수가 작성하고 있는 연구 보고서를 입수해서 사전에
똑같은 시기 12월에 영문으로 직역을 해서 학위를 제출했다. 논문을 제출했다.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설명을 좀 어느 교수께서 본인이 작성하고 있는 연구 보고서의 내용과 사실상 동일한 문서를 제출한 학생의 논문을 가지고 이상하네라는 전혀 일말의 의심 없이 아주 고득점으로 단 한 번의 재심사 없이 학위 논문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박사 논문을 받으셨고요.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요. 그 박사 학위, 이 논문 단한편과 박사 학위를 가지고 여태까지 국토교통위원 전문가로서 자처하시면서 그 의원 생활을 하시고 또 재선에도 또 성공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게 일반적인 국민의 상식으로 봤을 때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서 국민의 혈세, 국토교통위원회의 그 상임위원회 활동을 이용해서 2천만 원을 들여서 개인의 논문을 작성케 한 스승에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논문을 사실상 국민 돈으로 샀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들 수밖에 없고, 이것은 편법도 아니고 심대한 불법행위입니다. 후보자님. 여기에 대해서 소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칫 잘못하면 후보자께서 엘리트 범죄에 가담을 했다라고 국민들께서 오해하실 수밖에 없겠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소명 부탁드립니다. 네, 의원님, 제 논문이 뭐 대단한 논문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되게 간단하고 심플하고 분석 방법도 아주 가장 쉬운 걸로 했고요. 그래서 그 논문 자체가 뭐 대단한 논문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먼저 그 용역을 준 것은 저도 오늘 알은 사실인데요. 그것은 보통 상임위 위원장님이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위원장님들이 결정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국토교통위원이 어느 분한테 용역이 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논문에 대해서는요. 김갑성 교수님하고 저는 당시 이제 국가 스마트 시티가 추진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논문이라고 하면은 실제로 그 메인 바디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앞에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여러 가지 표라든가 해외에 있는 표라든가 또 여러 가지 정의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이것은 저도 차용을 하는 거고 아마 김갑성 교수님도 차용을 하는 거고 다른 사이트에서 그래서 그 출처를 적시해 놓고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런 배경과 정책 방향이 있는데 그러면 제 같은 경우에는 논문 메인 바디에 보면은 그것을 이제 설문을 설계하고 이것을 어떤 분석을 통해서 어떤 유의미한 결과를 내느냐 이것이 이제 논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앞에 국내에서는 스마트 시티 관련해서 논문도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 처음 기준을 잡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스마트 시티를 이야기하고 특히 국가 시범 도시를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대부분 전문가들이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여러 가지 기준을 잡을 때도 그 전에 한정경제연구원이라든가 국토교통연구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미리 잡아놓은 것을 차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의 배경과 설명, 그다음에 스마트 시티에 대한 규정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걸 차용한다거나 이야기가 비슷하거나 할 수 있는데요. 실제 논문의 본체라고 할 수 있는 그 메인 바디에 들어가서는 전혀 다른 결과이기 때문에요. 의원님께 논문은 부족합니다만 감히 실제 그다음에 표절 이거를 보더라도 이렇게 한 25% 넘어야 되는데 5% 미만이 나오는데요. 논문은 졸작입니다. 그렇지만 실제 그 부분은 제가 쓴 거는 맞습니다. 네, 1분 더. 예, 후보자님의 그 성의 있는 그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호도하셨어요. 지금 표절이 아니라 103페이지 분량의 용역 보고서의 내용이 후보자의 130여 페이지 분량의 논문에 그대로 직역돼서 옮겨졌다라는 말입니다. 일부 표와 사진 몇 가지 빼고 레퍼런스와 또 서두, 결론까지 모든 것이 동일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언론과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모든 자료를 또 분석을 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언론께 적극적으로 제공을 할 것이고 후보자께서 아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겁니다. 어느 출처를 인용하거나 표절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연구 보고서를 용역을 줘서 그 내용을 논문으로 활용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후보자께서 지금 전혀 다른 대답을 주셔서 네. 이 점 바로 잡고 네. 추후에 다시 질문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배현진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두세 가지 정도 질의를 할 건데 그걸 시간을 감안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인사청문회는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그다음에 정책 수행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서 김대중 정부 때 이게 도입이 된 것이에요. 근데 이제 이 제도가 사실은 어느 순간부터는 어떤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좀 강조되는 뭐 그런 게 좀 많이 있어서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네. 혹시 살아오면서 내가 언젠가 장관이 되어야겠다 이런 꿈을 가져보신 적이 있었습니까?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네. 장관의 꿈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평생을 관리를 하고 살았을 거인데. 네. 예. 그 스마트 도시법을 둘러싸고 이제 몇 가지 의혹이 좀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 이제 이 법이 한국수자원공사가 스마트시티에 건물을 짓고 그 임대 등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인데, 이 법이 통과된 후에 수자원공사 간부에게 뭐 후원금을 받았다, 뭐 2차례에 걸쳐서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첫째, 그 수자원공사가 스마트시티 건물을 짓고 임대 등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다 그러는데 발의를 하셨던가요? 발의했습니다. 네? 네.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발의 내용이 정확하게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 그거 좀 앞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그거를 제가 결정한 게 아니고요. 정부가 결정한 사항입니다. 정부가 국가 시범 도시를 계획하고 그 시범 도시 안에 공사를 세종 5-1은 LH가, 그다음에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수자원공사가, 그 이유는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거고 LH와 수자원공사가 가지고 있는 땅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추진단으로 쓰기 위해서 이미 정부와 국토부가 1월에 확정을 한 상태고요. 그것을 의원 입법으로 빨리 확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의원 입법으로 빨리 추진해 달라고 의회 요청이 와서 제가 거기 이제 전문가다 보니까 제가 입법안을 만들었고요. 그 스마트 시범 도시 안에만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마 언론 기사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언론 기사에는 이렇게 조금 그분이 좀 오해하신 것 같아요. 기자분이 국토교통 전문위원이 LH와 수자원공사가 이런 것을 건축 임대 관리하는 것은 부당하다. 현행법으로는 부당하다. 그까지만 있고요. 그 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보면 부당하기 때문에 시범도시 안에서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법을 발의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검토가 돼 있는데 그 뒷부분을 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 LH는 제가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한 거고요. 정부가 결정한 사항이고 여야 합의해서 8월에 그 법안이 통과되게 됩니다. 예. 어쨌든 정부 의원 입법으로 정부 측의 의지를 발의를 하셨다는데, 법안이 통과된 뒤에 수공 사장이라든가 그 고위 간부가 우리 황 후보자한테 거액의 후원금을 줬다,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저는 그분이 진짜로 누군지 모릅니다. 그다음에 법안 통과되고 아마 한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이 후원금을 낼 수는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후원금을 납부한 분들에게 전화라든가 문자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일부러 후원하는 분들에게 별도의 관계를 맺고 싶지 않아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 확인도 하지 않습니다. 그 후원금 계좌에 대개 보면 우리도 후원금을 받습니다만 의원들이 다 그 계좌에 그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그걸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이 누군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언론 보도 보고 알았는데요. 그분이 제가 누군지 모른다. 어쨌든 그건 행정비서가 잘못했든 뭐했든 좀 그건 아니, 좀 그분 신원은 확인됐는데 치밀하게 제가 했어야 될 그분 부분이라고 봐요. 네. 오늘 일간지 봤더니 월 생활비 60만 원이라더니 계좌는 46개, 수상한 황희 가족,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어떻게 계좌가 46개나 됩니까? 네, 계속 저는 계속 지역에서 예비 후보로 2번 떨어지고 계속 출마를 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계좌 안에 이제 돈이 얼마 있는지는 다 대부분 소액 계좌인데 이게 통장을 쓰다 보면 그냥 뭐 1,000원, 2,000원은 있어도 이게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 발급하고 그러다 나중에 복잡하면 또 정리하고 그러는데요. 아마 이제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계좌가 지금도 몇 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60만 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기자분이 편의대로 아마 계산하신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 한 달에 내는 월세라든가 교육비, 보험료 이런 거 다 빼고 카드 결제한 것 중에 그다음에 제 재산이 아마 나는 황희는 통장에 잔액이 제로일 것이다라는 전제로 네. 그래서 결제한 돈을 12로 나눠서 나온 금액이지 실제로 알겠습니다. 그 월 생활비 60만 원에 계좌는 46개 이렇게 기사 뜨면요 이 나쁜 놈이구나 이런 생각을 국민들이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네. 않겠어요? 네. 이 어쨌든 계좌 관리도 잘 하셨어야 되고 요거 이런 기사가 나는 것은 저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봤는데 답변을 들어보니까 또 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마지막 그 아까 우리 배현진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그 논문 관련해서 지금 국토교통연구원의 연구 보고서하고 지금 이제 논문하고 졸업 논문이 너무 흡사해서 이 부분을 좀 답변이 좀 부족한데 거기에 대해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네. 일단은 지적하신 부분은 국토교통 상임위에서 용역 보고서 그거는 정말로 모르겠어요. 다른 상임위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님이 가지고 있는 용역주는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장님이 하는 건데 저는 그 사실을 모르죠. 아니 누가 용역을 준 거 문제가 아니라 왜 내용을 갖고 내용은요. 예. 내용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논문에 카피킬러를 해서 논문이 일치하냐 안 하냐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이제 저는 이제 5% 밑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배현진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보면은 그 정책의 방향이라든가 참고 문헌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유사해서 표절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데 실제 그 당시 김갑성 교수님이나 저나 또 다른 전문가들은 국가 스마트시티 시범 도시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대부분 말하는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슷하고요. 아마 저도 어디서 저기 참고 문헌을 차용한 거고 김갑성 교수님도 아마 그 발표 논문 같은데요. 발제한 발표 논문 같은데 참고한 거기 때문에 실제 논문의 여부는 뭐냐면은 그 메인 바디입니다. 제 논문을 보면 2장, 3장에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설문을 어떻게 설계하고 그다음에 어떤 내용들을 분석을 하고 어떤 의미를 가졌느냐 이 부분이 메인의 바디이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유사한 거에 대해서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됐다면 정말 부적절한 부분입니다만 실제 논문 표절 여부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국민의힘 이용원입니다. 그 장관 후보자 예정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나라의 국무위원 후보로서 어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만큼 국민들의 시각에서 후보자에게 궁금한 사항을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좀 이제 국민의 의구심이 갖지 않도록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보자의 이제 배우자와 자녀는 그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인 2011년 초 미국으로 건너가 공립초등학교를 졸업하고 2016년 2월에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배우자는 학생 비자인 F1, 자녀는 동반 가족이 부여하는 F2 비자를 받았습니다. 유학의 당사자인 배우자는 5년 동안 학교가 아닌 어학원만 다녔고 자녀가 공립초등학교에 다닌 것을 두고 편법 조기 유학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후보자 가족과 비슷한 사례는 유학원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배우자가 미국에서 학교를 진학하지 않는 이유로 처음에는 마음에 드는 학교가 없었다라고 했으나 서면지의 답변에서는 전공 관련 목적이었으며 최종 합격을 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이 바뀌었습니다. 말이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공 관련 제가 그냥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F1 비자로 갔고요. 와이프는 저기 처음에는 학교가 없었다고 얘기했는데 서면 질의에서는 전공을 목적으로 갔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서로 어떤
가서 오디션 보러 간 겁니다. 오디션요? 예. 네, 알겠습니다. 한국 무용을 전공한 배우자가 미국으로 전공 유학을 가는 것이 좀 제가 이해하기 좀 힘든 부분입니다. 네. 또 2011년도 초부터 2016년 초까지 유학 비용은 2억 5천만 원으로 활용했다고 했고 그 비용은 이제 배우자 오피스텔을 매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님께서. 그것도 포함됐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2011년부터 16년까지 5년 동안 배우자 오피스텔 매각을 해서 그 비용을 했다고 하는데 오피스텔 매각 시점은 2015년도였습니다. 그러면 4년 동안은 어떤 걸로 사용했는지 그 출처도 좀 불분명하고요. 자, 여기서 좀 다시 한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후보자 자녀는 자사고를 거쳐서 미국 거주 생활을 인정받았고 그다음에 외국인 학교에 재학 중인데 자사고에서 외국인 학교로 옮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래는 외국인 국제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을 했는데 이 친구가 부모님 이제 입학을 하고 나서 이 학교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이렇게 올라가는 아이들이 있을 텐데 TO가 없으면 자기만 이렇게 붕 뜨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은 저는 자사고 입학한 거는 몰랐는데요. 본인이 그래서 집 앞에 있는 한가람고를 자기가 TO가 없어서 못 들어갈 것을 우려해가지고 자사고에 이제 본인이 입시에 응시를 한 겁니다. 예.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의 어떤 성적이 좋지 않다고 언론에 이제 통보해서 이제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 사실상 자녀가 입학한 자사고 2019년 경쟁률은 2.95대 1로 사실 자녀의 성적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땐 정말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의사진행 발언에서 언급한 문체부가 은폐한 외국인 학교 어떤 자료인데요. 당시 자사고와 외국인 학교의 전형 일정을 좀 비교하면 이건 좀 고의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자사고에 접수를 하고 합격되고 등록까지 납부한 뒤에 자사고 입학을 앞두고 2월 28일 외국인 학교에 원서 접수를 했고 그 이후 3월 24일 외국인 학교에 합격한 뒤 3월 22일 외국인 학교를 등록을 했습니다. 이미 외국인 학교를 염두에 둔 상황이었고요. 네, 맞습니다. 예. 원래 목표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후보자 자녀는 8월부터 외국인 학교에 입학하기로 하고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자사고 1학기를 다니고 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외국인 학교가 갔다는 거 잘못된 게 아니고요. 후보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자녀가 해외 대학에 진학할 예정이라는 점을 볼 때 조기 유학과 외국인 학교 진학이 처음부터 계획되었던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사실은 와이프의 어떤 목적성이 아닌 자녀의 편법 조기 유학의 목적이었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좀 들고요. 자, 근데 이에 따라서 후보자는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했던 발언과 달리 청문회 과정 자녀 학교 문제를 지적받았습니다.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 발언을 했는데 문제는 후보자의 이런 발언은 대통령께서 지금 국력하고 있는 2019년 정부가 발표한 외고, 자사고, 국제고, 일반고 전환에 찬성을 하는지 아니면 반대를 하는지 이 부분에서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자사고, 특목고 반대를 한 적 없고요. 다만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현재 자사고, 특목고 목적 취지대로 하지 않고 서열화되는 거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후보자의 지금 가장 문제되었던 지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 한 달의 생활비가 60만 원을 보도 후에 후보자의 첫 반응은 계산법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론 보도입니다. 언론 보도. 네. 그러나 계산은 2019년은 근로소득, 원청인수, 영수증 그냥 이 한 페이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지출 내역이요. 예. 제가 이것을 뭐 조작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취해가지고 한 게 아니고요. 근데 근로소득 원청인수에서 통계청 가계 동향조사 소비 지출 항목 중에 주거 비용을 제공한 항목들을 더하면 후보자가 신고한 생활비는 720만 원 나옵니다. 예. 네. 근데 언론 보도 후에 후보자의 또 다른 반응은 월 60만 원을 어떻게 생활을 하냐. 그다음에 잠시 뒤에는 한 달 60만 원 정도만 쓰고 지낸 것이 맞다. 이렇게 했는데 뭐가 맞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지금 언론에 나온 것은 모든 생활비를 다 빼고 그러니까 저희 카드 지출만 남은 거거든요. 월 60만 원으로 생활하기 힘들다. 아니면 생활할 수 있다. 예. 그만 말씀해 주시면 실제 그 기준으로 보면 저도 한 300 쓴 겁니다. 네네. 예, 그 보통 생활비 기준으로. 네. 근데 저희가 소득 신고할 때 생활비라고 그런 항목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그 후보자의 통신비와 주유비, 정치자금에서 후보자는 이게 사용을 했다 하더라도 네. 예, 배우자와 자녀의 어떤 통신비, 아파트 관리비, 각종 공과금 그리고 기본적인 식비 등이 월 100만 원 이하로 가능하지 많은 분들이 좀 의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대학원 과정인 배우자께서 지금 차를 운영하고 계시죠? 자동차요? 예, 예.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네. 제가 종류까지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예, 예. 이제 고급 세단으로만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주유비하고 자동차세 이 지출이 필요한데 2019년도 배우자와 자녀의 지출은 0원입니다. 2009년도요? 19년도예요. 2019년도 와이프 자유자 계좌에 자동차를 운영을 하는데 예. 예, 대학원도 다니고 하는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한 통계청이 발표한 3인 가구 평균 소비 지출액이 월 269만 원인 것과 비교하면 너무나 좀 터무니없는 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기준에 비하면 저도 한 400만 원 쓴 겁니다. 예. 네네. 근데 이것은 그 기준에서 이것저것 예, 예. 월세 내고 이런 거 다 빼고 자, 그럼 하니까.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2019년도 후보자의 그 채무 상환을 보면요. 채무 상환액부터 그다음에 지출해야 할 배우자 대학원 등록비 약 3,500만 원을 더하면 총 소득이 1억 3천만 원인데 소비 지출액이 1억 3,100만 원입니다. 그럼 약 730만 원밖에 남진 않거든요. 2019년도에. 예, 예. 그러니까 2,730만 원 가지고 생활비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의원님, 네네. 그 저희 통장에도 한 5, 6천만 원 정도 있고요. 네네. 예,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예, 자, 예, 다른 마지막 PPT 좀 보여주세요. 네네. 자, 마지막 PPT를 보시면 마지막 PPT 좀. 1분 더 드려요? 1분 더. 자, 여기를 보시면 통장의 금액을 좀 쓸 수 없는 상황이 어떤 거냐면 2019년도에 예금액에 대해서 증가액이 1,257만 원입니다. 또 예금액 또한 5,400만 원이 있고요. 2018년도는 4,200만 원이 예금액이고 증가액이 1,90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금액에서 생활비를 지출했다면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 금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어떤 여기 PPT 보십시오. 예. 예, 예. 자, 2018년도에 예금액이 4,200만 원이에요. 예, 예. 증가액이 1,900만 원이 됐습니다. 예, 예. 그에 따라서 예금액 2019년도에는 5,400만 원이 되었고 이에 따라서 2018년 대비 19년도에는 1,2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근데 계속 증가만 되지 예. 지출 내역은 없다 이겁니다. 예, 의원님, 그 2018년 19년부터 네. 저희가 이제 항상 통장에 5, 6천 정도를 계속 채워놓는 게요. 네네. 저기 아이 학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 학비 때문에 그런 거고요. 계속 거기서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들어간 거니까 계속 직장을 다니니까 국회의원 생활하니까 늘겠죠. 예? 단돈 1,000만 원, 500만 원이라도 늘지 않겠습니까? 느니까 이제 그걸로 뭐 또 대출도 갚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두 번 더 더 드렸는데요. 네. 쓰세요. 30초. 자, 다시 PPT 좀 띄워주세요. 지출 내역. 지출 내역. 예, 그거요. 예, 전에. 예. 자, 2019년도 후보자는 18년부터 19년 예금에 증가했지 지출 내역은 없었습니다. 아까 그 PPT 보시지만 자, 2019년도 후보자는 소득 1억 3,800만 원인데 채무 상환액부터 예금 증가분, 월세, 보험료, 기부금, 자녀 교육비, 배우자 대학원 등록비를 포함한 1억 3천만 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700만 원이 남은 겁니다. 작년 대비 올해 계속 증가하고 지출액은 없고 그래서 730만 원으로 생활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예. 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네. 그 전에 이제 계속 예금액이 있었고요. 그제 한 6천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니까 19년도에 5천만 원으로 나오는데 6천만 원 정도 있었고요. 계속 이제 저도 뭐 국회의원 하니까 급여가 이제 계속 들어오는 거고요. 국회의원 급여가 들어오고 이러니까 그걸로 이제 계속 생활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당연히 720만 원이라는 것은 예금액과 안 맞다는 게 그게 항상 급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카드 급여니까요. 예, 예. 자, 이용 의원님 이제 시간을 많이 드렸으니까요. 또 이따 추가 질의 시간을 또 활용해 주세요.
그다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김승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수원갑 김승원 의원입니다. 예, 장관님, 후보자님 축하드리고요. 일단 막중한 사명감으로 이 자리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사청문회법, 일하는 국회법 일환으로 정말 인사청문회가 과도한 인신공격이라든가 신상털기에 너무 치중되어서 본래의 목적인 공직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라고 뭐 여야가 예전에는 뭐 같은 그런 거였는데 아무튼 그런 반성적 고려에서 2020년 6월 달에 홍영표 의원님이 46인 공동 발의로 개정안을 내셨고요. 또 2020년 7월 달에도 정성호 의원님 외 13인이 또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내신 것 같아요. 11월 달에도 같은 취지의 개정안이 있었고요. 어쨌건 인사청문회가 개선돼야 되긴 하겠지만 일단 현재 법 상태에서는 후보자의 어떤 개인적인 도덕성과 정책 능력을 같이 이제 검증해야 되는데요. 제 질문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떤 개인적인 것을 물었을 때 그것이 장관 수행에 어떻게 지장이 되는 요소가 될 건지도 좀 포함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뭐 보도에 의혹이 있는 보도가 있는데요. 우선 그 어떤 투자업체 대표가 소속된 행사에 참석해서 어떤 뭐 의혹이 있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어요. 김태동이라는 사람의 무슨 뭐 행사였던 것 같은데 참석하게 된 경위를 좀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이제 앞으로 향후 장관직 수행에 어떤 지장이 될 수 있는 건지까지 포함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십시오. 네, 그거는 그 전 장관님 청문회 할 때 기사에 나왔던 거라서 저한테도 연락이 왔었는데요. 전혀 모르는 분이고요. 아마 대선 끝나고 있었던 일 같습니다. 그 당시는 대선 끝나고 이 모임 저 모임 하면은 이제 고맙다는 인사를 좀 의원님들이 나눠서 이렇게 다닐 때이기 때문에요. 그런 차원에서 갖고 거기 회장님이 누구신지 사실 지금도 그 단체가 정확하게 뭐 하는 데인지 그건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예, 그럼 이제 장관 앞으로 수행에 문제가 될 만한 일은 없다는 것이죠. 네, 전혀 관련이 없는 단체입니다. 네. 예. 또 하나 저 회장님 자체를 보도에 제가 모릅니다. 예, 보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그 후보자 아마 그 지역 사무실인 것 같은데 6개월간 보증금 없이 낮은 월세로 빌렸다. 뭔가 이게 특혜를 받은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죠. 그거는 거기를 전전세기 때문에요. 보증금을 받지 않고 그냥 이제 월세만 받아야 되는 곳입니다. 전전세로 이제 단기 임대차 보증금 없는 최단기 임대차라는 말인가요? 그런데요. 거기가 20평인데요. 네네. 굳이 따지면 그 위에 오피스텔하고 비교하면 그렇게 싼 게 아닙니다. 20평에 이제 150인데요. 거기 위에 오피스텔 보면 17평 뭐 이런 게 천에 뭐 70 이렇습니다. 그 두 개 값하고 똑같은 건데요. 저희가 정치자금을 활용하기 때문에 보증금 1,000만 원, 2,000만 원은 안 낼 이유가 없거든요. 그것을 아낄 이유가 없고 비교해 보면은 그렇게 저렴한 것은 아니어서 처음에는 저도 야 이거는 좀 별로 싸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작은 데로 오냐 그랬더니 앞에 공유 공간 로비 여기를 이제 같이 쓸 수 있다고 그래서 거기를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최단기 무보증 임대차라는 말씀이시고, 네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그 후보자 의원실 그 보좌진이 목동 주민 채팅방에서 활동해서 무리가 있다라는 그 보도가 있는데, 저는 사실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이제 주민과의 저도 단톡방에 들어가서 주민분들의 어떤 의사라든가 또 애로사항을 갖다가 많이 듣고 거기서 소통을 하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또 그에 대해서 어떤 결과 조치를 취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아주 뭐 제 보좌관이 부적절한 일을 저질렀다고 보고요. 사실은 그렇게 할 필요 없는 단톡방입니다. 거기 이제 재건축하는 소유주들이 계신 분인데 거기 이제 단지별로 단지 회장님들하고 저하고는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제가 그 지역구 토백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뭐 저희 뭐 고등학교 뭐 이렇게 선후배들 이렇게 쭉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괜한 짓을 한 것 같아서 그 친구는 지금 2월을 마지막으로 면직되는 걸로 했고요. 2월 한 달 동안은 좀 이렇게 좀 다른 일자리를 찾는 기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하나는 좀 정책 질의 비슷하게 한번 묻겠습니다. 그 사실은 최근에 밝혀진 것 중에 지난 이명박 전 대통령 때
국정원에서 그 예전 18대 국회의원분들 전부 다 그 뒷조사를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신상 털기죠. 그다음에 저희 그 문화예술인에 대해서도 개별적인 그런 정보 수집이라든가 이걸 했다고 합니다. 거기 보니까 대표적인 뭐 피해자로 문성근 씨라든가 곽성원 변호사라든가 김승환 전 전북교육감이라든가 또 이준동 전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이라든가 이런 불법 사찰로 인한 개인적인 정보를 수집해서 좌파 문화예술인 혹은 뭐 체육인 척결활동 체계적인 추진을 했다라는 그런 문건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난 거에 대한 그 상응한 책임을 묻고 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방도 해야 되면서 동시에 이런 피해를 받은 문화예술인에 대해서는 어떤 명예회복이라든가 또 적절한 감정에 대한 보상 조치 같은 것이 필요할 텐데요. 이것이 아직은 뭐 전부 다 드러나진 않았지만 문체부에서도 관련 업무로서 피해자가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신속하게 어떤 조치를 취하셔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취임하시게 된다면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혹시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자세히 지금 알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취임한다면 들어가서 세심하게 살펴보고요. 앞으로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문체부 내에서의 논의 시스템을 조금 잘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매우 투명하고 이렇게 회의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너무 많은 사람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상한 비밀이라든가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논의 시스템과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생각은 이제 소통하시고 정보를 공개하시는 게 투명하게 하는 게 가장 그 근원적인 대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정책을 하심에 있어서 그렇게 해주실 각오가 돼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김승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예, 몇 가지 정책 질의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사실상 전 세계가 여행 금지 상태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우리 외국에서 들어오는 관광객 수나 또 우리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아웃바운드 관광객 수나 몇 % 정도 줄었는지 대략 추계는 갖고 계시죠? 뭐 일단은 전반적으로 뭐 거의 한 80-90% 줄어서 이제 전체적으로 16.6조 원 피해액이 있다고. 예,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작년 9월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한 80% 들어오는 인바운드 여행객 수나 아웃바운드 여행객 수가 이제 줄었다라는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한 80%, 82%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광사업 피해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관광 레저 소비 지출액은 어느 정도 감소된지 아세요? 그것도 봐도 뭐 한 전년 동기 대비 한 정확하게는 한 30-40% 감소된 거. 전년 동기 대비 한 20% 감소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붕괴된 관광 시장을 빨리 복구하는 게 필요한데 전문가들은 적어도 한 3-4년 걸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은 이러한 이 전염병 위협이 5-6년마다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된다는 사실입니다. 2003년도에 아시다시피 사스 있었고 2009년도에 신종 플루 또 2015년에 메르스 또 작년에 코로나19 계속 이런 전염병 위협이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운운합니다만 어제 그저께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를 해야 된다.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같이 사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항상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관광산업 전체를 볼 때 이런 주기적인 위기 속에서 관광산업을 생존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적인 대전환이 필요할 건가. 정말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장관 후보자께서는 어떤 정책 방향을 가지고 계세요? 네,
기본적으로 그 의원님 말씀하신 코로나 이후에 이게 반복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위기관리 매뉴얼을 만드는 거에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인바운드 되는 방한 관광객들이 급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관광업계가 피해가 아주 심각할 텐데요. 당연히 지금 방역이라든가 정부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매뉴얼들과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지금 이 시기는 국내 관광지를 개발할 수 있는 아주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관광 수요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지금 문체부는 국내 관광지 100선 이렇게 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플랫폼도 저희는 이제 관광 지수까지 해서 보통 이제 관광하면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평가해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PCR 테스트를 하시면 이제 네. 관광이나 여행이나 재개 가능하다라고 예.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PCR 저는 이제 후보자 되기 전에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그 세미나를 해왔었는데요. 현재 이제 신속 진단할 수 있는 30분에서 50분 이내에 민감도 특이도가 198%뭐 이렇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잡는 거죠. 초기부터 할 수 있는 검진 시스템이 곧 이제 일반 사용 승인을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왔을 경우에는 당연히 트래블 버블 같이 해외에 주고받는 그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제 관광이 이제 열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문화라든가 체육 공연장이라든가 경기장 이 부분도 같이 개장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이제 관광이든 뭐 문화예술이든 기준이 안전이 될 것 같습니다. 안전한 여행지, 또 안전한 여행 프로그램, 안전한 숙박업소. 그래서 후보자께서 이제 장관으로 취임하시게 되면은 안전에 대한 뭐 예를 들어서 가이드라인, 또 안전에 대한 인증 절차를 이렇게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7월에 이제 동경 하계 올림픽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계 올림픽이 지금 뭐 정상 개최가 될지 또 연기가 될지 또 취소가 될지 또 무관중 개최가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올림픽 개최 최종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는 아시죠? 개최. IOC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IOC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는 하계 올림픽 때 남북한 공동 출전하자라는 입장인데 전임 장관님이나 아니면은 여타 정부 측에서 북한에 대해서 어떤 그 하계 올림픽 참가에 대한 의견을 타진한 적은 혹시 있나요? 아직은 지금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요. 그래서 저도 남북 화해 돌파구로 열는 어떤 계기로 만드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만 하여튼 아직까지 그건 없다는 거고 특히 제가 보기에 지금 헝가리나 세르비아는 일단 올림픽 선수단에 대해서 코로나19 백신을 우선 접종하기로 했고 또 호주나 덴마크도 이를 고려하고 있다는데 우리 정부의 입장은 아직 안 썼습니까? 정부 입장도 올림픽 선수단을 우선 접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접종. 질병 당국하고 이월 중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한체육회에서 대한올림픽위원회를 이렇게 분리하자는 그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권고안으로. 대한체육회가 대단히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데 예. 혹시 저는 대한올림픽위원회로 빼내는 게 결국에는 어떤 올림픽위원회, 대한올림픽 정치적인 요소가 들어가서 어떤 남북 화해라든지 국제관계 그런 쪽으로 쓰는 어떤 정치적으로 이렇게 될까 하는 그런 염려도 있는데 후보자님께서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네, 의원님 우려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부분은 체육계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고 권고안은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장관이 되면 들어가서 체육계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관광업계든 문화예술계든 뭐 한 자리 뛰어난다 이런 거 가지고 안 되고 전체적인 부흥. 네. 네, 윤상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예술
체육인, 관광산업 종사자 여러분께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직격탄을 맞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예.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과거에 부족한 부분은 겸허히 수용하시고 반성하고 그렇지만 미래를 위해서 어려운 분들의 민생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어떤 전문성과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번 청문회는 정쟁이 아닌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생존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정책 검증 그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올리며 정책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그 문화 개정 문체부가 하는 문화계 모태펀드를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PPT 보이세요? 코로나19에도 K 컨텐츠의 힘은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보면 글씨가 좀 작은데 기생충은 2억 6천만 달러 수준을 수익을 올렸고요. 저기 또 BTS는 전 세계 가수 중 가장 많은 723억 원의 수익을 올렸어요. 그리고 게임 대표 3사는 그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리고 있고 지금 한국 다음 보세요. 한국 거래소의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지수만 보더라도 코로나19 시국 이후에도 문화 콘텐츠 산업은 한국 경제의 그 대들보가 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7월에 발표된 그 한국판 뉴딜 보면 문화 뉴딜이 없어요. 문화 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국격을 높이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미래 산업의 전 세계 그 주역으로 탈바꿈하고 있는데 그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3천억 규모 정도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그 모태펀드 보면 1,460억을 출자했는데 올해는 또 1,400 2배, 3배 늘려도 괜찮은데 1,440억 분이 안 됐어요. 규모를 보면 저렇게. 그러니까 전 세계 가는 방향, 대한민국 가는 방향이 명확히 숫자로 나오는데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알고 계세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그 문화 뉴딜, 그 한국판 뉴딜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이제 인프라 OS 역할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 문화체육관광계가 그 문화 뉴딜 관련해서 이것이 공감력이 높기 때문에 이것도 저 인프라 시장 차원에서 접근해서 정부에 제안하고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그래프튼 아세요? 그래프튼 게임 지금 한 연매출 수년간 매출이 빵인데 네. 모태펀드가 투자해서 연매출 1조 원을 기록하면서 데스밸리를 넘고 지금은 한 14조 원 정도 돼요. 한 14조 원, 20조 정도 평가하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네, 예, 지금 봐서 알았습니다. 이렇게 그 문화 콘텐츠 산업, 문화 개정이 중요하다는 걸 주시하시고 그런 정책을 육성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까? 예. 그리고 새만금에서 세계 그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열리는 거 알고 계세요? 예, 예, 들었습니다. 새만금은 서울의 3분의 2 규모고 2023년 8월에 12일간 약 2주간 열려요. 알고 계시죠? 네, 네. 거의 땅이 한 267만 평 돼요. 그러니까 그 잼버리 열리는 부지를 말하는 겁니다. 네. 또 문화체육관광 장관에 속한 그 부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 중국의 동방맹주탑 들어보셨나요? 아직 못 중국 들어봤습니다. 푸동지구에 예, 그 예. 동방맹주 한번 보세요. 90년 초반에 새만금과 비슷한 시기에 첫 삽을 떴어요. 중국 상해 푸동, 새만금. 근데 저 사진을 보면 저렇게 상정백계를 했고 새만금에는 이제 뽕나무 한 그루 없습니다.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잼버리 대회가 열리고 나면 그 새만금도 알려지고 또 한국에서 많이 알 텐데 특히 여기에 보면 그 조금 전에 보였던 그 기생충도 전주 영화 촬영소에서 3분의 1을 찍었고 또 BTS나 넷마블 이런 사람 부모님도 전주에서 학교를 나왔고 또 그쪽 출신이고 그 천년 문화의 도시인지 알고 있죠? 전라북도가. 네, 네,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천년 문화의 도시, 현재는 이렇게 BTS, 기생충, 뭐 넷마블, 한국 국격을 올리는 전 세계 글로벌 인재 유전자가 땅도 새만금 있는 전부이고 유전자도 그쪽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제 미래를 위해서 이 과거 현재 융합된 걸 해서 이제 새만금을 잼버린을 기회로 그 국격을 높여야 되는데
2017년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중국과 경협 중심지 기능이 강조된 동북아 경제 허브 중심지를 육성하겠다 공언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럼 그 공언과 과거와 현재를 융합해서 미래를 위해 국책 사업의 새만금 결합하고 한다면 그야말로 그 국가 균형 발전에 큰 시너지를 낸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공감합니다. 특히 후보자께서는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되면 여기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특히 또 도시공항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 백지 상태에서 그 도시 문화 콘텐츠 새만금을 가진 그 잠재력에다가 도시를 설계하면 그 큰 힘이 되고 완성할 수 있다고 보는데 특히 아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있는 270만 평에 대해서 뭐 구상을 가진 게 있어요? 네, 뭐 아직은 장관이 되면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새만금이라는 미래 청사진을 그러니까 저와 함께 한번 준비해 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후보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작년에 어렵게 그 K필름 허브 구축 영화 박물관 건립 사업을 확보를 했어요. 부산의 영화 그 촬영지가 한 2,500, 3,000억 정도 뭐 영상센터니 뭐 이런 등등이 그 스튜디오 등등 그런 예산이 간 걸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유교로 해가지고 한 뭐 2조, 3조 정도의 그 영남권의 한 70% 유교 문화를 전통 문화 살리는 그 3대 문화 고유 산업으로 그 예산이 많이 간 걸 알고 계시죠? 네, 지금 의원님한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후보자께 장관이 되시면 당연히 네. 네, 1분 더 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의 핵심 과제는 지역 자산을 활용한 특색 있는 문화 관광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케이크필름 제작 기반 영화산 후보 구축 사업도 당연히 아까 그 PPT 좀 띄워줘요. 그 BTS 기생충 일을 했듯이 여기에서 다 그 영화 촬영소에서 다 촬영을 하고 그쪽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영화 산업 발전과 지역 관광 산업 연계하는 경제 시너 효과가 있는데 동사업의 추진 계획에 대해서 문체부 답변을 걸었어요. 이건 예비 타당성이 아니라 타당성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 촬영소로 지정이 됐어요. 지역이. 그런데 저기 보면 미온적인 태도예요. 뭐 지정이 되었는데 전주시 협조하에 전문가 자문 및 사례조사를 거쳐 기재부와 협의하겠다. 주관부서가 이렇게 미온적으로 나옵니다. 이게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만큼 지자체 지역 사업이 아니고 이거 지역 균형, 문체부 타당 지자체 사업이 아니고 이건 국가 사업이고 문화체육 사업이다. 타당성 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나와 국가 주도형 사업으로 추진해서 국가 균형 발전에 이바지해야 된다. 아까 부산 영화제는 3천억 예산, 영남권의 유교 문화가 한 2, 3조. 이렇게 해서 여기는 빵원이에요, 빵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토 균형 발전 차원 또 관광 차원 또는 이제 문화도시 차원 다양한 차원에서 지금 이제 저도 들었기 때문에 장관 되면 문체부에서 왜 이렇게 미온적으로 하는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받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K필름 제작 기반 영상 사업 허브 구축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인데 그 설계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고 이게 결국은 국립영화박물관 사업과 연결되니까는 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 사업 네. 네, 이상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한민국 민주화 산업화 요람,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하포 최영두입니다. 자, 장관 후보자님, 자,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또 김구 선생이 꿈꾸셨던 그 문화대국을 실현하려는 우리 상임위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럽고 실망스러운 인사였습니다. PPT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우리 상임위가 참 우리가 자랑스러웠던 장관을 뽑은 적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세계 문화대국처럼 시인 출신을 문화부 장관을 뽑았던 적이 있습니다.
다음요. 그리고 다른 장관들, 심지어 이전 정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장관들 자랑스럽지는 않더라도 다 이해할 만했습니다. 다 문화체육계에 무슨 연구가 있거나 또 공적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아마 민주당에서도 이해를 못할 겁니다. 이 인사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그렇게 아무나 돌려막기로 하면 되는 인사입니까? 다음 보십시오. 아마도 장관 후보자 스스로도 이해를 못했을 것 같아요. 보십시오. 이게 지금 청문 요청서입니다. 청문 요청서에 하실 말씀이 없었는지 제일 적어요. 계획도 없고. 자, 그런데 청문 요청서에 장관께서 강조하신 것은 소통이었습니다. 다음 보여줄까요? 근데 정부 간, 국민 간 소통을 강조하신 분이 장관 후보자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소셜미디어를 다 폐쇄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소통입니까? 다음요. 자, 그다음 보십시오. 그래서 뉴스에 일제히 났습니다. 흔적 지우기. 그런데 이 불리한 것은 다 지우자. 이게 이제 이 정부의 새로운 소통 방식이 될 겁니까? 그런데 좀 겁주려면은 위법한 것도 공개하겠다. 후보자님은 추 장관 아들 당직 사병 사태 때 당직 사병 실명을 공개했죠. 그건 공익 제보자에 대한 신분을 공개하면은 위법입니다. 그런데 이 공익 제보, 공익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쓴 사람의 신분을 공개함으로써 입 다물게 하려고 했죠. 이게 소통입니까? 자, 동료 의원들 검태섭 의원이 자신의 헌법상의 양심에 따라서 특정한 법안에 대해서 기권을 했는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게 소통입니까? 그리고 보좌관, 조금 전에 말이 있었는데 그 보좌관이 주민들 커뮤니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여론을 조작했습니다. 이게 소통입니까? 굉장히 무섭습니다. 저는 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하려고 이런 장관 후보자를 추천했는지 걱정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정부가 바뀌거나 나라가 바뀌면 조금씩 세상이 나아져야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비판했던 정부도 이렇게는 안 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통틀어서 국회가 반대한 사람을 국회에 반대에도 무릅쓰고 장관을 임명한 경우가 적었습니다. 근데 이 정부에서는 지금 벌써 그 두 정부를 합친 것보다 더 많게 국회가 뭐라고 하든 야당이 어떻게 반발하든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든 그냥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합니다. 아마 지금 우리 황희 후보자님도 나오시면 29번째 장관을 무시한, 국회를 무시한, 국민을 무시한 장관이 될 겁니다. 자, 이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강요에 대한 국민의 불신, 대한민국 국회에 대한, 특히나 지금 여러 가지 공개 자료에서 드러난, 검증 자료에서 드러난 건 보더라도 이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위신과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윤리관을 의심케 하는 사안들이 지금 수두룩합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사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보자님이 오늘 청문회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자, 그런 후보자님이 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서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우리 민주당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특히 국회의원으로서 굉장히 심각한, 국민들에게 아마 이 설 연휴 내내 국민들을 분노케 할 겁니다. 지금 기자들이 잘못 계산한 게 아니고 후보자님이 국세청에 신고한 걸 보면 2019년에 월 6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 월 60만 원은요, 우리나라 소득 하위층 20%보다도 절반입니다. 우리나라 소득 하위층 20%도 월 102만 원을 씁니다. 생활이 불가능하죠. 그런데 후보자님은 국회의원 시절 본회의를 무려 4번이나 방기하고 가족 해외여행을 3번 가고 그다음에 보좌관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건 국회의원의 본인의 임무를 망각한 굉장히 심각한 사태입니다. 저는 이로 인해서 우리 동료 국회의원들도 국민들의 욕을 들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도대체 무슨 돈으로 월 60만 원밖에 지출을 안 한 사람이 해마다 가족 여행을 하고 어떤 달은 2번이나 갔습니다. 그것도 체코, 폴리네시아, 스페인 본회의가 있는데 갔습니다. 병가 문제는 아마도 휴가를 낸 사유를 적당히 무마하려고 했겠죠. 그건 직원 실수 문제가 아닙니다. 한 번도 아니고 어떻게 4번씩 이런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그 비용은 어떻게 지불했습니까? 지금 궁금합니다. 이게 지금 자 지출 기록도 없고, 다음에 또 보좌진 9명과 스페인 출장까지 다녀왔습니다. 약 2,100만 원이 들었는데 그 돈은 또 어떻게 냈습니까? 이런 의혹들이 지금 하나 두 개가 아닙니다. 이걸 하면은 어떻게 우리 국회의원들이 국민들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있습니까? 다 이렇게 다 똑같은 사람들이라 생각할 겁니다. 한겨레 신문조차도요, 굉장히 한겨레 경향신문조차도 굉장히 걱정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제가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지만 그런 의견을 보기 위해서 저는 이 신문, 저 신문 다 봅니다. 보는데 그것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이 소득의 불균형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서 한겨레 신문 보도를 보면은 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출판 기념회 등의 별도 수입이 있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출판 기념회 이거는 신고 안 하죠? 얼마 들어왔는지.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 얼마 들어왔습니까? 출판 기념회 때? 정확하게는 전체는 1억 2천만 원 정도고요. 거기에 이제 책값이랑 이제 행사비랑 해서 저희가 지출 비용으로 한 게 한 4, 5천만 원 되고요. 출판 기념회 외에도 다른 별도 수입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성관이가 옆에서 계속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내내 좀 있어야 될 30초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중에 저희 의원실에서 요청한 정책 자료집 관련해서 요청한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배현진 의원께서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이제 문제를 제기했는데, 저는 2017년, 2019년 항의 의원실에서 발간한 정책 자료집 총 9건 중 5건이 참고문은 인용 주석이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전부 말하자면 뭐 스마트 도시, 도시에 관한 것들인데, 이 관련해서 저희들은 이것을 국회 도서관이나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원실에서 자료를 요청하고 그 자료를 그대로 옮긴 것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중대한 윤리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만일 그렇게 했다면은? 네, 저 상임위의 자료라서 아마 조금 그런 부분에서 소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상임위 자료라고 하시는데 상임위 자료도 다 의원이 요청해야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지금 당장 입법조사저 또 보겠습니다. 예. 네, 최영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오경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갑 임오경 의원입니다. 황 후보자님 문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 그간 언론 보도들과 오늘 여야 의원님들의 날카로운 검증 질의를 보면서 장관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막중한 사명감, 도덕성이 요구되는지 되는 자리인지 저도 느끼게 되고 후보자께서도 느끼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는 우리나라 문화예술, 체육, 관광 분야 정책을 총괄하는 장관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는 자리인 만큼 본 의원은 정책적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각에서 후보자의 전문성에 대한 지적들을 하십니다만 저는 다른 관점으로 후보자를 바라보고 있고 다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후보자는 2006년 문화가 산업이 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서울 드라마 어워즈를 최초로 기획한 분이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당시 한국을 방문하는 해외 한류 팬들을 대상으로 문화, 관광, 쇼핑 산업을 연계하기 위한 서울 드라마 어워즈를 기획하여 한국의 드라마를 전 세계에 알리는 교두보로 자리 잡게 한 공로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또한 소통과 홍보 전문가로서 역량을 바탕으로 2011년에는 국기원 홍보마케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국기 태권도가 대한민국 위상을 드높이고 한국 문화를 전파하는 데 일조를 한 바 있고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6년 태권도 명예 6단증을 받기도 했습니다. 맞죠? 앞에 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케팅 위원장을 하고 6단을 받은 거는 맞습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문화예술, 체육, 관광 분야는 그 어느 때보다 신뢰 기반의 소통과 협력이 절실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청와대 정무 홍보수석실 당 홍보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특유 소통, 협력, 공감 능력을 잘 발휘해 오셨습니다. 이는 문화체육 분야의 정책을 총괄하는 데 매우 필요한 경력이자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풍부한 정책 기획 경험을 가진 황희 후보자께서 문화로 되찾는 국민 일상, 문화로 커가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후보자님, 자신 있으시죠? 네, 열심히 할 자신 있습니다. 네, 앞에서 존경하는 최영두 의원님께서 역대 장관님들의 전문성과 자료를 보여주셨습니다. 전문성 지적과 관련해서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2000년대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들의 프로필을 살펴봤습니다. 저 또한 36대 박지원 장관부터 51대 박양호 장관까지 국회의원, 교수, 법조인, 문학인, 영화인 출신 등 다양한 경력의 분들이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역대 장관들의 학부 전공도 상학, 정치외교학, 법학, 행정학, 신학 등 매우 다양합니다. 석박사 학위의 분야는 어떤지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매우 다양합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편견의 차이는 참으로 다르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저 또한 느끼게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한 분야에만 전통한 스페셜리스트보다 다 분야를 아우르며 조율할 수 있는 제너럴리스트로서 역량이 장관에게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장관이 되시면 부디 코로나19 심각한 어려움에 빠진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체육, 관광 분야가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적 해안을 발휘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전체 예산안 중 문화예술, 컨텐츠, 체육, 관광 4대 부분의 예산 비중이 각각 몇 %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처음부터 한 30%대에서 체육은 한 25%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계속 20%대, 콘텐츠가 한 10%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표를 보시면서 표를 한번 보여주시죠. 네, 문화예술, 체육, 관광, 콘텐츠 순으로 예산이 배정되어 있고요. 어느 것 하나도 문화 강국을 만드는 데 있어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도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네, 그럼 후보자가 볼 때 이 네 가지 부분별로 가장 큰 혁신이 요구되는 문제점은 각각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대부분이 공감력과 좀 자유의지에 기반한 그 창의성 이런 것들이 발휘되는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권에 대한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이들이 창의성과 활동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지원, 복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사회 안전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시장을 구축한다거나 정부의 지원들이 있어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작년 한 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국내 문화예술, 체육, 관광 분야는 약 108조 원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올해 국가 예산 558조 원의 5분의 1에 해당하고요. 올해 문체부 예산 6조 8천억 원의 15배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이렇게 무너진 문화, 체육, 관광 분야를 살려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어떻게 살려내실 건지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문화 뉴딜, 한국판 뉴딜 정책에 문화 뉴딜을 꼭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한국판 뉴딜이 공감력이 더 뛰어나고 시너지가 있다고 보고요. 문화 뉴딜의 기본은 인프라 구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 체육, 관광 분야에 지속 가능한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인프라를 끊임없이 구축해 나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또 관련 전문가와 또 현장과 소통하면서 이런 부분들의 구축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모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민의힘 대구 북구을 김성수 의원입니다. 황희 후보자 장관 지명된 것을 축하드려야 됩니다만 여러 가지 좀 우려와 걱정이 앞선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후보자는 답변을 통해서 임명 발표 하루 전날 청와대 연락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 연락을 받고 이 전문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고사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보통 이제 장관 하면 의원님 그 다른 능력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정청에 26, 7년간 있으면서 경험한 알겠습니다. 네. 그냥 바로 그냥 덥석 받으셨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정말 그 전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문화, 체육, 관광과 관련된 전문성과 관련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데 가장 어려운 게 문화, 예술, 체육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 어떤 강심장으로 이게 장관직을 수락했는지 저로서는 참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PPT 화면 좀 보시죠. 청문 요청서라든지 저희 서면 답변을 통해서 후보자의 그 문화체육 관련되는 경력들이라고 이렇게 나열한 것들입니다. 이 경력들 다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국회 4차 산업특위 활동에는 몇 번이나 참석하셨습니까? 그 4차 산업특위 활동은 열릴 때마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 문화와 관련된 그런 뭐 이야기 하셨는가요? 그때는 주로 요소 기술 관련된 거고요. 굳이 문화 관련된 거면 헬스케어 부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회의록을 읽어 보니까 문화의 문자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4번, 5번 참석하셨습니다만 그 국회 대중문화 미디어 공동대표 하셨는데 몇 번 이거 네, 코로나로 인해서 회의가 많지 않고 처음 인사하고 2번 정도 참여했습니다. 제가 확인하기로는 미디어 포럼 창립할 때 한번 참석하시고 2번 세미나가 있었는데 3번은 그러니까 행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창립 총회만 참석하고 전혀 참석 안 하신 걸로 그렇게 제가 확인했습니다. 참여했었습니다. 자,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이 스마트 시티 특위 어떤 활동하셨습니까? 네, 주로 스마트 시티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설계와 요소 기술들을 어떤 요소 기술들을 적용할지 4차 산업혁명위에 들어가 어디를 봐도 이게 지금 항의 후보자께서 활동하신 내역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위원회 내에 스마트 시티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저기 저 K 뉴딜 위원회 그 뉴딜 활동 어떤 활동하셨습니까? K 뉴딜이요? 네. 예, 그것도 마치 그것도 디지털 뉴딜 분과 안에 스마트 시티 관련된 작년 7월에 출범해서 11월 달에 한번 세미나 한 거 이외에 뭐 활동이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활동은 하고 있지 그러니까 않습니다. 이게 그나마 문화체육 쪽에 연관이 있다고 언급한 것조차도 크게 활동을 안 한 겁니다. 사실은 얼마나 없었으면 이런 것까지 그렇게 언급을 했겠습니까? 한번 그 또 여쭤보겠습니다. 서면 답변에 보면은 지금 문화 콘텐츠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네. 그래 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금 광화시대 시범 사업인 광화시대를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실감 콘텐츠 산업을 미래 고부가가치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이 시대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아십니까? 네, 주로 실감 콘텐츠 관련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어디다 하는 어떤 사업인지 모르시는가요 이게? 예? 어디다 하는 어떤 사업인지 모르시는가요? 네, 광화문 그 앞에 광장 이런 쪽에 이게 뭐 답변에서는 썼는데 아마 다른 분이 실무자가 쓴 것 같습니다. 이게 크게 보면 8개 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AR, VR 기술을 활용한 여러 가지 그런 광화수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광화문 주변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국내 이런 물론이고 외국인들까지 이렇게 보고 한국의 기술을 좀 배워라 보고 이렇게 그런 목적인 것 같은데 자 작년에 얘기할 때 지금 그 콘텐츠 산업과 관련해서 어떤 논란들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네, 지금 딱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 문화 콘텐츠, 실감 콘텐츠 사업들이 정말 우후죽순처럼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성과평가나 또 이 기술들이 이런 사업들이 우리나라의 기술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가장 중요한 그 법률을 하시겠다는 중요 법률로 도서관법 전부 개정안 말씀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장 중요한 법률로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까? 네? 어떻게 가장 중요한 법률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까? 도서관법이요? 예. 아마 실무자가 답변한 것 같습니다. 본인이 답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자, PPT 화면 좀 보십시오. 말 그대로 지금 문화예술 분야와 관련해서 전문성이라든지 관련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임명된 그 내각들 보십시오. 이게 대선 캠프인지 행정부의 내각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를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우리 그 항의 후보자님 그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으로 인정하시죠? 과거 그 경선 시절에 문재인 후보자를 대신해서 경선 그 룰 규칙 협의하는 것도 항의 후보자가 가서 하셨죠? 네, 룰미팅 대리인은 한 거는 맞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십시오. 다음. 현직 장관 18명 중 13명 무려 72%가 캔코드 인사입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십시오. 자, 해제문 인사의 전형이고 장관감이 아니다. 적어도 내가 문화부 장관이라면 이런 식으로 이건 누가 한 이야기겠습니까? 제가 한 이야기 아닙니다. 한번 보십시오. 2011년 당시 민주당 김재윤 문방위 강사가 하신 말씀입니다. 다음 보십시오. 이것도 보십시오. 이게 이번에 단행한 5개 부처 개혁안은 전문성보다 친여 중용과 선거 우선이 특이한 인사다. 이거 누가 이야기했겠습니까? 2015년 이종걸 당시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한번 보십시오. 이건 누가 한 얘기입니까? 공장 대선 관리를 위해서 추미애 장관, 전 장관이 의원실 한 얘기입니다. 선거 중립 내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대선 앞두고는. 그 다음 이건 누가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이 정치가 달라지기 위해서는 총리, 법무부, 행자부 장관 등은 야당의 추천까지 해야 된다. 노무현 이렇게 지금 뭐 내로남불이라고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많은 국회 현직 국회의원이 또 캔코드 인사가 내각에 자리한 적이 없습니다. 문체부 내에 그런 산하기관 인사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이번 인사는 전문성을 고려한 진짜 코로나로 어려운 문화체육예술계 그런 관계자들을 걱정해서 한 인사가 아니고 말 그대로 내년도 대선을 염두에 둔 또 정권 마지막에 보험용 그런 인사 이렇게 결론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이런 인사는 부적절한 인사하고 처리되어야 마땅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승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12시가 다 됐는데요. 인사청문회를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